안녕하세요. DK 스튜디오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보통 재활의학이라고 하면 운동선수가 부상이나 수술 후 재활하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 재활의학과 환자의 90% 정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들입니다. 90%는 너무 심했나? 재활 전문의의 세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 환자들은 뇌신경이 파괴되면서 반대쪽 몸의 운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게 제 직업입니다. 아스피린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재활의학과 설명을 하냐면, 대부분 뇌경색 환자가 2차 발병을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스피린은 제가 가장 일상적으로 처방하는 약이란 뜻이죠. 아스피린은 진통 소염제로 사용하는 500mg 고용량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100mg 저용량이 있는데, 고용량 아스피린은 위장관 출혈 같은 부작용이 심하고 진통 소염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은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진통 소염제가 많기 때문이죠. 대신 100mg 아스피린은 굉장히 필수적인 약인데, 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과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의 2차 예방약으로 사용됩니다. 둘 다 목숨을 잃거나 심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병이죠. 2차 예방약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뇌경색이 왔던 환자가 두 번째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이라는 뜻이죠. 1차 예방약으로서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아스피린의 1차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가 많아져서 현재까지도 대부분 의사들은 아스피린을 1차 예방약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의사라면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제가 전문의 시험을 칠 때도 그대로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벌써 7, 8년 전이고 그동안 메이저 저널에서 아스피린에 대한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2010년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전문의 따고 나서 아스피린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대장암 예방에 대한 효과는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2015년엔 The US Prevention Services Task Force, 줄여서 말하면 USPSTF라는 곳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복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습니다. 이 USPSTF라는 곳은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1차 의료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전문가 단체인데, 2007년 발표에서 암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복용을 반대했다가 8년 만에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니까 대장암 예방 효과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래 1차 약제로서 아스피린이 다시 각광받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인터넷 매체나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다뤘죠. 저도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긴 하지만 아스피린은 제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서 오늘은 1차 예방 약제로서 아스피린의 효과와 부작용을 연구한 최신 논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NEJM에 올해 9월에 발표된 아스피린 관련 논문 3개가 있는데, 특이하게 저자가 모두 동일하고요. 같은 데이터에서 3가지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돌려서 논문 3개를 썼는데 이게 전부 채택됐어요. NEJM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데, 이런 저널에서 3개를 모두 실어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NEJM 3개면 논문 점수를 몇 점이야? 정교수 승진 점수까지 한 방에 채우겠는데? 어쨌든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가지 논문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심장병이나 치매, 장애, 그리고 출혈 성향이 없는 건강한 70세 이상 노인 19,114명을 평균 4.7년 팔로우했고요. 대상자들은 주로 백인인데,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치매와 심장병 유병률이 높아서 65세부터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평균 나이는 74세고요. 총 19,114명 중 9,525명에게는 100mg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시켰고, 9,589명에게는 플라시보 약을 줬습니다. 3가지 중 가장 먼저 볼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하자면 아스피린이 건강한 노인의 심혈관 질환과 출혈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되고 1차 예방약제로서 아스피린의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스피린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있는데 아스피린 그룹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플라시보 그룹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스피린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이 있고 이건 질병이 발생한 사람 수 그리고 옆에 있는 rate per 1000 person year라고 있는데 1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중 1년 동안 해당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스피린 그룹 1000명이 있다면 1년에 10.7명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고 플라시보 그룹은 11.3명이 발병한다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요. 심근경색, 협심증 발병률 역시 아스피린 그룹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심부전에 의한 입원의 경우는 아스피린 그룹이 오히려 높고요. 그 다음 부작용인 출혈을 보면 메이저 헤모리지, 즉 중대한 출혈이 아스피린 그룹에서는 361명,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265명으로 거의 100명 가까이 아스피린 그룹이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한 출혈 중에서 위장관 출혈과 뇌출혈이 주로 발생했고요. 위장관 출혈도 사망할 수 있는 충분히 심각한 부작용이지만 뇌출혈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평생 장애가 남는 질환이죠. 이런 뇌출혈의 발생이 4.7년의 팔로우 기간 동안 107명 대 72명이니까 35명 차이가 나고 1000명당 1년 발생률은 2.5 대 1.7로 0.8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의 확률이란 말이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의 시절부터 아스피린을 쓰는 뇌경색 환자들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와닿는 통계고요. 절대 가볍게 괜찮다고 말할 만한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스피린을 오래 복용할수록 출혈 경향이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결론은 건강한 노인에게 1차 예방약으로 아스피린은 효과가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크다 입니다. 10년 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과 별 차이는 없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고 해석하자면 아스피린이 건강한 노인의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되고요.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한 대상자, 그러니까 건강한 70세 이상 노인 19,114명 중 아스피린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나눠서 평균 4.7년 팔로우업해서 얻어낸 결과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스피린 그룹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558명 대 494명으로 아스피린 그룹 사망자가 64명 더 많고 1000명당 1년 발생률은 12.7 대 11.1로 1.6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런 차이는 암에 의한 사망률 때문에 커집니다. 이 그래프는 아스피린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의 암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한 것인데 빨간 점선이 아스피린 그룹이고 파란 실선이 플라시보 그룹입니다. 아스피린 복용 3년까지는 두 그룹이 비슷하다가 그 이후부터 암에 의한 사망률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은 아스피린 그룹이 조금 낮지만 차이가 크지 않고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고요. 중대한 출혈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들로 인한 사망률은 아스피린 그룹이 조금 높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뜻밖의 결과인 게 이제까지 아스피린이 암 발생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믿음이 있어 왔거든요. 물론 이 논문에서 다룬 건 암 발생률이 아닌 암에 의한 사망률이고 겨우 4.7년의 팔로우업으로 의미 있는 암 발생률 차이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암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을 팔로우업 해야 되고 저자들도 의외의 결과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고요. 어쨌든 두 번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노인이 1차 예방약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특히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Disability Free Survival,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 치매나 육체적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을 연구한 거죠. 사실 두 번째 논문 결과처럼 사망률이 높더라도 사망하기 전까지 장애 없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괜찮죠. 현대인들은 노년에 힘들게 사는 것보다 즐겁게 짧게 사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안 되겠지만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이 74세인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대상자들은 당연히 앞에 두 논문과 동일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스피린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각각의 사망, 치매 발생,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발생을 모두 합해서 비교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
921명 대 914명으로 두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요. 총 사망률은 두 번째 논문에서 나왔듯이 아스피린 그룹이 더 높았고 치매 발생률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 발생률은 플라시보 그룹이 더 높았는데 저자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더라고요. 표를 보시면 신체적인 장애 발생이 167명 대 208명으로 41명 차이고 1000명당 1년 발생률 차이는 0.9라서 솔직히 제 생각에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자들 판단은 그렇고요. NEJM 편집자들도 같은 생각이니까 논문을 실어줬겠죠. 그래서 세 번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한 노인에서 아스피린 복용이 건강하게 생존할 확률을 증가시키진 않는다. 이상 세 가지 논문을 봤고 종합해보자면 건강한 노인에게 1차 예방약으로서 아스피린 복용은 효과는 미미하고 출혈 부작용과 암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즉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결론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만 해당되고 그 이하 중장년층에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도 있긴 한데 오늘은 논문을 3개나 리뷰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